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3. 자, 이제 명대 이런 교역과 관련한 완자 자료 또 볼게요. 완자 111쪽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떤 물건들이 오고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명나라 이 푸저우, 푸젠, 푸저우, 같은 곳이고요. 여기 마카오, 나중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 가운데 류큐가 위치해 있었네요. 네. 나하라는 항구를 통해서 모든 물품이 오고 갔습니다. 옆에 있는 설명도 한번 쭉 읽어 봐야 해요. 네. 이 동아시아 무역은 무조건 명나라와 주변국의 조공무역 중심이에요. 명나라가 이렇게 체제를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은 민간인의 무역을 금지해요. 그리고 조공사절단에게만 무역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명으로부터 생사와 비단, 약재, 서적 등 엄청난 답례품을 받았고요. 종이와 붓, 인삼 등을 수출을 했죠.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특히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15세기 초 명과 가마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이후 명과 일본의 조공무역은 중단이 되면서 이제 중개무역이나 밀무역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류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탐구를 해봅시다. 류큐 문제는 이미 모평을 통해서 단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수능에서도 류큐 역사가 나올 거고요. 류큐 왕국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정말 싹 자세히 연도까지도 이제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류큐는 지금의 어딘가요? 지금 일본 영토예요.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죠. 그러나 류큐가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된 건 아주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도 다르고 별도의 그런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큐의 수도는 그동안 계속 슈리 성이라는 곳이었고요. 항구는 나하라는 곳이었습니다. 류큐는 그 고대나 그런 중세 역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15세기쯤에 중산과 북산 그리고 남산의 왕국이 중산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이제 통일된 류큐 왕국이 유지가 됐었다라고 해요. 그 전부터 이제 중국에는 조공을 바친다든지 사절을 보낸다든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무역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609년에 일본 사스마번이 류큐를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선지로 많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죠. 사스마번이 침공을 해오면서 류큐는 이제 일본에게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명에도 바치고 일본에도 바치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의 관계를 양속관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양속관계를 쭉 유지를 하다가 1870년대 되면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근대화된 일본이 침공을 해와서 이 땅을 일본 영토로 정복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청나라가 이제 쇠퇴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청나라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렇게 병합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1879년 오키나와 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미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전투가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1945년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81일간 계속된 태평양에서 벌어진 최대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최초로 일본의 영토를 공격을 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키나와 전투는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자살 특공대 알죠? 가미카제 특공대가 대거 출연을 했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오키나와 주민의 3분의 1이나 거의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피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그런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쭉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1972년 미국이 일본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국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류큐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큐에 대한 사료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완자 111쪽 맨 밑에 있는 그 사료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류큐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보다는 해상무역으로 막 번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사료로 주어집니다. 남해 가운데 있는데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다. 이렇게 긴 나라예요. 그 땅에 유황이 산출되는데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1년에 한 차례 조공을 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유황 6만 근과 말 40피를 바친다. 해상무역을 업으로 삼는다. 서쪽으로는 남만과 중국에 교통하고 남만은 아마 동남아시아를 이야기할 남쪽에 있는 오랑캐란 뜻이죠. 동쪽으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교통한다. 일본과 남만의 상선이 국도와 해변 포구의 모임으로 백성이 막 술집 설치하고 서로 교역하고 막 이렇게 해상무역으로 엄청 잘 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해동 제국기는 이제 일본에 사절로 갔었던 신숙주가 이제 썼던 기행문 형식의 글이고요. 유구국기라고 합니다. 유구는 류큐를 말을 하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류큐가 이 명의 해금 정책을 이용해서 14세기 후반부터 명과의 조공무역을 이용해서 그 답례품을 받아다 여기저기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조선,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 번영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명의 해금 정책이 완화되어서 중국 사람들이 막 동남아로 나가게 되면서 류큐의 중개무역도 쇠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특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 수특 책 85쪽입니다. 명중심의 해금정책 그리고 조공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해금정책과 조공무역 자체로는 민간인이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무역은 사절단을 통해서 조공과 회사, 잡례품을 주는 거죠. 사무역은 사절단을 따라갔던 사람 중 역관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교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외의 무역은 민간인을 통한 무역은 금지였던 거죠. 그래서 밀무역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해금 정책으로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무역해야 되는 생계를 위협받던 명의 상인들과 명나라의 물품 너무 구입하고 싶었던 일본 상인들이 이제 지하 루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외구로 가장하여 밀무역을 자행을 하게 되는데요. 명나라의 노력에도 밀무역이 근절되는 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실 경쟁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게 닝보의 난이었던 거죠. 네, 닝보에서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1523년이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엔 16세기 후반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네, 바다는 푸젠 사람들에게는 경작지나 마찬가지로 그 밭이네요, 논이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바다에 나가 도적을 따라 서로 모여들어서 망명의 무리가 되기도 하였다.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외구나 밀무에 가담을 하는 거죠. 명대가 되어서 해금이 엄격해지니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연애를 약탈한대요. 그러니까 또 그냥 가만히 눌러앉은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강탈당하고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명중심의 조공무역 때문에 밀무역이 확대가 되고요. 네, 일본의 무역선이 닝보에서 난을 일으키고 16세기 중반 1547년 가만무역마저 중단이 되자 밀무역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단속 강화하자 밀무역 상인들은 해적 집단에 합류하고 왜구가 성장했다. 그래서 이를 우려한 명은 왜 상인들이 해금령 제발 완화해달라는 요청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16세기 후반 사무역을 허용해서 동남아 방면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나머지 내용도 한번 조금 밑으로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네, 명나라 주변의 나라 조선과 무로마치막부는 다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류큐 같은 경우 류큐도 명과 조공책봉 한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이 부분을 계속 설명했던 조선, 무로마치막부, 류큐 다 명나라의 조공책봉 질서에 편입이 된 거예요.
네,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류큐는 명에 조공을 해요. 그리고 답례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걸 또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을 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또 받게 된 물건을 또 뭐 다른 나라에 뿌려요. 조선과 명에 막 뿌려요. 그래서 해금이 완화되고 포르투갈 상인이 진출하면서 류큐의 역할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조선과 주변국의 교역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쭉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은 뒷장에서 볼 거고요. 이제 수습 뒷장에서 마지막 류큐 사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류큐의 중개무역 자료네요. 류큐는 남해 이름난 지역으로 사만, 조선의 빼어남을 모아놓고 대명과 광대뼈와 턱 같은 관계이면서 일본과도 입술과 치아 같은 관계이다. 네, 명나라가 이렇게 광대뼈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턱이라는 거죠. 네, 밑에 있는 존재고 일본과도 입술과 치아, 네, 치아 바깥에 있는 그 입술 같은 아주 뭐 관계가 깊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류큐는 이들 사이에서 복례도, 낙원이다. 선박이 오가면서 만국의 가교,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 그리고 외국의 산물과 보배는 온 나라에 가득하다. 여기도 역시 나오네요. 16세기 중반까지 중개무역을 번성하였다. 류큐는 명예사절을 보내 도자기 생산을 받고 이걸 또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았으며 조선의 일본과 동남아시아산 물건을 팔기도 하였다. 입니다.